3프로TV 2프로님. 예. 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3프로TV에서 3분의 2를 담당하는 3%에서 2%가 빠지면 1%밖에 안 남기 때문에 네, 2%입니다. 준비하신 건가요? 너무 더워 지금요? 전반적으로. 네. 이 여름 더위에 예. 에어컨 안 돌아오고 선풍기 돌아가는 스튜디오는 진짜 오랜만입니다. 여기 Y스트림 맞죠? 사람들이 여기서 눈물 흘리면 안 되는데. 네, 요즘 그렇습니다. Y스트림 잘 나간다는 이야기를 좀 들어서 네. 나름 뭐 스튜디오도 좋아졌을 것 같고 출연료도 짭짤하게 주겠구나라는 기대를 안고 네. 지금 그 오랜만에 드라이해서 입고 왔거든요. 네. 큰일이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다가 양복을 좀 벗으세요. 네네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고요. 네. 예. 러닝만 입으셔도 넥타이까지 하셔도. 그러니까 저희가 안녕하세요. 저 Y스트릿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고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갑자기 이대호 기자가 저에게 섭외 전화를 해서 찾아오게 됐고요. 여름이라 뭐 다양한 유명하신 분들이 다 이제 휴가 가서 잠깐 이제 섭외가 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한테까지 연락이 왔구나라고 생각하고.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다 보면 그럴 때가 종종 있거든요. 저도 그런 기억이 있고 그래서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왔는데 진짜 열악하네. 네. 아니 근데 에어컨이 있기는 있습니다. 찬바람이 안 나올 뿐 에어컨이 있기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지금? 아니 근데 우리 2프로님이 제가 찾아보니까 21년 9월 2021년 9월. 예. 야. 부동산 엄청난 화랑기에. 네, 그리고 그때 진짜 와서 평생 먹을 욕의 절반을 그때 다 먹었는데요. 네. 못 보신 분들은 보시면 좋고요. 왜냐면 그거 보고 많은 분들이 무릎을 탁 치셨다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때 그래서 많이들 무릎도 나가시고. 아니 근데 저희 그때 21년 출연 이후에 실제로 부동산 관련된 섭외가 더 요청이 많이 왔잖아요. 그때는 진짜 그때는 지금은 그때 영상을 보면 뭐 그냥 자주 듣는 얘기 하네라고 하지만 그때는 그런 얘기를 차마 못하고 다녔었어요. 그때는 어목하던 시절이었네. 부동산 정책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어목한 시절이라 그렇다고 뭐 정부가 잡아가고 그러던 시절은 아니었지만 온갖 댓글들이 그런 얘기하면 그냥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규제를 해야 된다. 집값 잡으려면 규제해야 된다. 집값은 다주택자들이 올리는 거고 때려잡아야 된다. 지금 집값이 슬금슬금 계속 오르는 이유는 이 정책이 더 강하게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뭐 정부에서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시절에 참다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런 규제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용기 있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용기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Y스트릿이니까 몇 명이나 보겠어. 그냥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오자. 뭐 한 200명 보겠나. 뭐라는 생각을 했었죠. 21년 9월이면 진짜 저희 채널 연지 한 4, 5개월밖에 안 됐을 때였어요. 네, 그랬었죠. 그러니까 뭐 그럴만 하죠. 네. 그랬다가 이제 많이 혼나기도 혼났고. 네. 근데 그때 조회수도 많이 나와가지고. 근데 그 다음에 출연하셨던 게 22년 8월이었어요. 그때 저도 기억에 남는 게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좀 달라지고 있다. 이제 정체기로 들어가고 있다. 이런 질문 위주로 좀 했던 것도 생각이 나거든요. 그때 이제 뭔가 오르던 집값도 내리기도 하고 했고 뭐 정부도 바뀌었고 정부의 정책 기조가 달라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사람들이 늘 그랬지만 우리나라 최근의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그냥 원인이 하나예요. 원인이 하나라고요? 공급이 부족할 것 같다는 걱정. 그 걱정이 집값을 들썩거리게 하기 시작하는 거고 실제로 부족해지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지난 정부 때의 부동산 정책의 부동산 공급의 부족은 그 이전에 이제 특히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한동안 이제 결국 가장 큰 이유는 집값이 안 오르는 시기가 계속 됐었다는 거죠. 하우스 푸어니 뭐니 하는 그런 시기가 계속 있었잖아요. 20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잃어버린 10년이 우리가 왔네 안 왔네 그러면서 근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던 다양한 계획들이 있었는데 주민들도 뭐 흐지부지하기도 하고 당시에 서울시장님도
도시 재생을 해야지 무슨 재건축 재개발을 하고 그래. 언제까지 그렇게 높은 아파트를 짓고 살 거야. 맞아요. 그래서 고즈넉한 하늘이 많이 보이는 그런 집들 짓자고 하는 바람에 도시 재생으로 가고 막 벽화 그리고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짓는 작업이 진행이 안 됐어요. 서울은 아파트를 지으려면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다 이렇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 그러니까 이제 공급이 점점 부족한 거죠. 네. 고즈넉한 낡은 집들은 많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전셋값도 오르기 시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정책들이 공급을 더하는 정책이 아니라 수요를 잠시 죽여보려는 그런 정책으로 대응을 하면서 아파트는 빵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빨리 못 만드니까 수요를 잡아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던 건데 수요는 그럴수록 안 잡힙니다. 공급을 해야 잡히는 거지. 아파트가 모자랄 것 같아 라고 해서 뭔가 좀 그런 아파트를 사봐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를 더 짓지 않고 수요를 조이는 쪽으로 가면 수요가 조여지면 그 사이에 공급은 열심히 되느냐 하면 공급도 안 돼요. 수요가 줄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면 네. 지방 아파트는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인구가 줄면 그렇죠. 지방 아파트부터 더 타격을 받죠. 그럴 것 같죠? 네.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모든 지방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네. 몇몇 지방에서는 집값이 많이 오를 거예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도 또 메가시티로 또 아니요. 그냥 아파트는 단순해요. 예. 수요가 감소하면 공급은 더 빨리 줄어요. 수요는 100에서 50으로 줄면 반만 주는 거지만 수요가 100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파트 시작도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100 이상은 돼야 아파트 공급을 시작하고 그런데 수요가 100이 되면 아파트 공급은 사실은 100만 되는 건 아니라 그런 업자들이 너도나도 달려드니까 공급이 많아지죠. 그래서 이제 지방 아파트들은 주변에 공급이 많은 건데 네. 수요가 줄어들면 그 어떤 업자도 달라들지를 못해요. 우리나라 집값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좀 다른 특징을 보이는 이유가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짓는 주체가 없어요. 아파트를 짓는 주체가 없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네. 다른 나라는 부동산 개발업이라고 하는 업을 가진 기업들이 짓습니다. 디벨로퍼들이죠. 예. 우리나라도 디벨로퍼가 있기는 있지. 예. 생각나는 디벨로퍼 하나만 얘기해 줘봐요. 이거 뭐 서부 T&D도 있고. 서부 T&D가 뭐야? 그 용산 드래곤. 그러니까 여러분 서부 T&D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거기서 유명하지. 야 내가 거기서 지은 아파트 지금 세 채째 살잖아. 그 집 잘 짓지. 그래요? 어디? 거기 이제 상업용만 하니까. 아마 그렇죠. 이거는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만 아시는. 그러니까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독특한 그 아파트의 역사가 있는데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의 서울이라는 도시는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빠르게 늘어난 대도시입니다. 네. 1960년에 서울의 인구가 300만이었는데요. 네. 1990년에 1000만을 돌파했어요. 예. 전 세계 대도시들 중에 인구 300만에서 인구 1000만을 돌파하는데 30년밖에 안 걸린 나라는 대한민국의 서울과 방글라데시의 다카 두 곳뿐입니다. 근데 방글라데시의 다카를 가보면 진짜 이걸 어떡하니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근데 대한민국 서울은 그거를 해낸 나라예요. 300만도 작은 인구가 아니고 그쵸. 서울을 둘러보면 집 지을 데가 있어요? 서울같이 그렇게 막 그 높은 산들에 둘러싸인 이런 대도시도 굉장히 드물어요. 인구 밀도로 치면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 도시국가들 빼고 나서는 대한민국이 제일 높습니다. 그런 데서 300만이 1000만으로 늘어나는 데 있어서 집이 계속 그래도 지어졌다는 건 놀라운 일인데 네.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가능했냐면 그래서 정부가 그냥 집을 지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택지개발 촉진법이라고 하는 법을 50하국 때 만들어서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아파트를 지으려면 이 땅들을 전부 다 사야 되잖아요. 대규모 땅을 어떻게 사요? 그럼 굉장히 어렵고 지난한 일이거든요. 네. 근데 그 어렵고 지난한 일을 정부가 그냥 지도에서 이렇게 그어가지고 자 여기 아파트 짓자.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비켜. 조금만 비키세요. 뭐 보상은 저희가 해드려요 하면서 내보낸 거죠. 그렇게 지은 아파트들이 목동, 상계동, 중계동, 이제 1기 신도시들은 그 다음에 지어지고 그런 아파트들을 때려 지어서 이제 만든 거고 그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건설회사들은 그냥 정부의 하청만 한 거예요. 건설회사들은 그러니까 아파트 지어주고 마진 남기고 넘어가면 되고 네. 원래 아파트라고 하는 건 야 여기 아파트를 지으면 분양이 좀 될까 안 될까 회의 좀 합시다. 그래서 지어서 그렇게 짓도록 하자라고 하면 자 오늘부터 땅을 사자 하면 금융을 일으켜서 땅을 사고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땅을 사고 나면 그때부터 여기 어떻게 지을 건지 설계하고 그렇게 해서 지어서 공급하는 게 일반적인데 네. 우리나라는 정부가 땅을 밀고 한 달 만에 땅을 다 만들어서 어이 동아건설 어이 삼성건설 대우는 모여 빨리 모여 여기에 자 지금부터 3년 안에 아파트를 짓는다 시작 실시 그래서 막 대규모 아파트들이 올라간 거예요. 네. 이게 가능한 건데 이러면 무슨 장점이 있냐? 세계에서 가장 빨리 아파트를 지어서 그쵸. 공급하는 거죠. 단점이 어떤 게 생기나 봅시다. 1번. 굳이 아파트를 잘 지을 필요가 없어요. 지적당하지 않을 정도로만 지으면 돼요. 지으라는 대로 빠르게. 지으라는 대로 빠르게. 예. 평면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네모나게. 설계도 이미 내려왔는데 뭐. 네네. 짓고 나가면 되지. 84제곱미터. 그럼요. 외국에서는 아파트들이 왜 100년 가냐면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개발업자들이 그 아파트가 거의 내 아파트라고 생각하고 다 팔지도 않아요. 지어서 대체로 내가 갖고 있으면서 임대를 놓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개발업을 하는 거라고요. 팔고 치고 빠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 내가 100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지어야 될지 고민을 누가 해요? 내가 하지. 근데 우리는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수명 짧은 아파트가 되고 있는 거예요. 무너져서가 아니라 고민을 할 때 이거 30년 후에 어떻지 50년 후에 어떻지를 아무도 고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은 4개인데 뭐 화장실은 하나 이런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올림픽 선수촌 그런 아파트들이 대량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나라는 개발업자라고 하는 그 디벨로퍼가 안 생겨요. 디벨로퍼는 여기저기에서 만들어지면서 아파트를 디벨로퍼가 만들어야 되니까 서로 경쟁도 하면서 땅 매입도 하고 자금도 조달하고 그러려면 자본금도 넉넉히 있고 뭐 건설에 대한 노하우도 생기고 그렇게 해서 경쟁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정부가 땅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아파트 짓기 시작을 하니까 네. 디벨로퍼가 정부랑 경쟁을 해야 되니까 경쟁이 되겠습니까? 의정부 어딘가서 열심히 땅 매입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서울에 가까운 상계동에서 갑자기 뭐 몇만 평짜리 땅이 그냥 나와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누가 디벨로퍼를 해요? 그러니 우리나라는 디벨로퍼라는 게 없어요. 지금도 사실상 그냥 시행업자들이 있을 뿐이에요. 아하. 돈도 얼마 안 듣고 뭐 나쁜 사람들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다는 얘기지. 예. 그렇게 소규모 시행업자들이 아파트 건설과 공급을 주도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경기가 좋으면 너도나도 달려붙어서 치고 빠지기를 시작해요. 선분양이니까 특히 분양만 성공하면 100억 들고 가서 1000억짜리 프로젝트에서 20%만 남아도 따블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1000억짜리 프로젝트라는 게 뭐 굉장히 작은 거죠. 요즘 아파트 지방에서 지어도 한 채 짓는데 건설비는 5억 들고 뭐 분양하면 한 7, 8억 돼야 되는 건데 그 아파트 1000세대면 얼마예요? 7, 8천억이에요. 네. 1000세대가 아파트 많은 겁니까? 둔촌주공은 10,000세대죠. 그러니까 그냥 1조 원짜리 프로젝트들이 많은데 그걸 한 100억 들고 들어가서 하는 거니까 주식으로 치면 100억 들고 1조 원어치 주식을 샀다가 뭐 3개월 만에 치고 빠지기 지금 이거 하는 게임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 경기가 좋다 싶으면 여기저기 나서서 순발력 있게 아파트를 공급하지만 경기가 조금 꼬꾸러진다 싶으면 주식 내려갈 것 같은데 100억 들고 1조 원어치 주식 사서 플레이할 수 있겠어요? 싹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뭔가 그 규모 있는 그 디벨로퍼들이 있는 나라들은 경기가 안 좋아도 3년 후엔 5년 후에는 다시 좋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계속 꾸준히 공급하고 짓고 고민하고 하는 그래도 안 팔리면 내가 갖고 임대하다가
또 나중에 경기 좋아져서 값이 올라가면 또 일부 팔고 그 돈으로 다시 다른 땅 사서 아파트 짓고 하는 이런 뭔가를 받쳐주는 그러니까 주식시장으로 치면 기관 투자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 디벨로퍼가 부동산 시장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없어요. 그냥 그때 경기 좋으면 와르르 달려들고 경기 나쁘면 싹 식어버리는. 그래서 2010년대 중반 우리 최근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이상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경기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짓는 것이 거의 올스톱 되어 있던 그때 누적되어 가는 그런 공급 부족이 쌓여서 시작된 거라고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도 특히 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으면 네. 공급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아예 짓지를 않는다고요. 그러니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다가 한 2, 3년 지나고 나면 이 공급 부족이 피부로 다가오죠. 네. 부동산 경기는 나쁘지만 서울에 와서 집을 거주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게다가 그 우리나라의 집들은 그런 역사 때문에 집을 대충 지어놔서 이미 지어진 아파트 아닌 그런 집들이나 심지어 이 아파트도 오래된 아파트는 새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지배 수요자들의 눈높이를 못 맞춰준다고요. 지금 전세가 올라서 난리예요라고 하는데 전셋집이 없냐? 왜 없긴 왜 없어요. 눈높이 좀 낮추면 다 있지. 근데 네. 그 눈높이라고 하는 게 안 낮아지잖아요. 네. 대출도 해주고 뭐 돈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눈높이 맞는 아파트들은 부족한 거예요. 계속 전셋값이 오르고. 그러다 보면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부동산 그 시장의 함수는 매우 간단해요. 집값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올라가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조정이든 뭐든 내려가겠죠. 네. 근데 이 내려가는 하락 기간이 길 수가 없어요. 내려가는 하락 기간에도 계속 집을 지어야 물량이 충분하네. 더 내려가도 되겠네. 라고 해서 계속 내려갈 텐데 내려가는 하락기가 되면 누가 집을 짓습니까? 공급 스톱. 공급이 스톱이죠. 네. 공급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을 설득해서 자 여기 아파트 짓는데 이 가격이면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사세요라고 할 때 그래요 살래요라고 사인하러 와야 되는데 예. 내려가는 시기에는 아무도 안 사요. 두 번째 수요에 있어서도 그 집값이 내려가는 시기에는 사실은 수요자들이 집을 좀 사줘야 네. 공급자도 공급을 꾸준히 하는데 내려가는 시기에 집을 안 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보통 무주택자들은 집값이 내려가는 시기에는 집을 안 사거나 못 사요. 그럴 수밖에 없죠. 조금만 더 기다리면 5천만 원 더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5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그러니까 지금까지 무주택자로 있었던 거고. 뭐 그럴 수 있죠. 그게 뭐냐면 집을 살 때 굉장히 신중하고 안 사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좀 인정해야죠. 처음이 힘들죠. 처음이니까. 네. 1주택자부터는 이제 한번 집을 샀으니까 집을 내려가더라도 뭐 요때 좀 저렴하게 사면 또 오를 수도 있겠네 일 수도 있고 1주택자나 다주택자들이 그래도 자산 여유가 있는 계층이잖아요. 자산에 여유가 있는 계층이 산다고요, 사실은. 네. 우리는 집값을 다주택자들이 올려서 신고가 만드는 걸로 생각하지만 집값을 신고가 만드는 건 사실은 무주택자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분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걸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초조해서 없으니까 계속 이러고 있다가 그냥 지르는 거예요. 근데 1주택자, 다주택자가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을 살 때는 그렇게 지르진 않아요.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싸게 사야지. 그리고 그분들은 이렇게 막 칙치고 올라갈 때 이렇게 더 살 필요가 없는 게 아래로 내려갈 때 그래 다들 안 사면 내가 좀 하나 사볼까? 뭐 이렇게 해서 뭐 세놓고 있지. 이게 되는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 네 번째 집을 사는 다주택자들의 수요를 계속 이렇게 불을 피워놔야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가더라도 그들이 사기 때문에 공급도 유지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을 사면 범죄자 취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살 수 있는 사람은 구조적으로 무주택자들만 살 수 있는데 아니면 그 범죄자 취급을 당하더라도 갭 투자를 해서 사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뭔가 부동산 경기는 오르락 내리락 하긴 마련인데 내려간다 싶으면 수요가 뚝 끊기고 그러다 보니 이게 몇 년만 지나면 공급이 올 수도 없다니까
그런데 지금 있는 기존 주택들의 낡아가는 속도는 그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강하잖아요. 대충 지어놔서. 네. 그러니 수요는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공급이 자꾸 없어지는 거죠. 네. 사실상.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세값, 월세값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러면 다시 이제 턴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왜 올라가는 거예요?라고 물으면 공급이 안 되니까 올라가는 거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디벨로퍼가 제대로 없어서 수요가 없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디벨로퍼가 없고 수요도 경기가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기적인 임대 사업을 하려는 목적이든 어떤 목적이든 수요가 있어야 그 수요를 보고 뭐 자잘한 디벨로퍼들이라도 달려드는데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공급에서도 여유 있는 디벨로퍼가 없고 수요자들 중에서도 여유 있는 사람은 손발을 묶어놓는 정책을 해놓으니까 그냥 꺾이고 그러니까 하락이 가파를 수는 있지만 매우 급하게 반등해보 짧은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동안 뭐 아파트 가격이 계속 내렸다. 우리나라도 계속 내릴 것이다. 그렇죠. 뭐 잃어버린 몇 년 간다 말이에요. 우리나라와 일본이 얼마나 비슷한지 아니? 우리도 일본 따라갈 거야라고 하지만 이웃나라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었다면 30년 동안 집값이 내렸다는 건데 그 비결이 뭘까? 비결이요? 그걸 보고 갖고 오면 우리 집값 잡을 수 있잖아요. 왜 그거 안 하죠? 일본은 무슨 어떤 비결로 집값을 잡은 것 같아요? 그냥 잃어버렸다는 얘기밖에 모르죠. 하여튼 일본이 잃어버렸다니까 속은 시원하고 그러니까 잘 됐다고 생각하고 그 이유는 잘 알아보지도 않죠. 야, 거품이 꺼졌으니까 그랬대잖아. 생각해보세요. 일본 거품이 꺼졌죠. 네. 거품이 꺼졌으면 사람들이 아이고 부동산 가격 내리겠구나. 다시는 부동산이 안 오르겠구나. 당연히 그럴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값이 내리면 일본의 주택업자들도 바보입니까? 집을 안 짓겠죠. 네. 사람들이 사지도 않고 집도 안 짓죠. 그럼 집을 계속 그렇게 30년 동안 안 지었는데 예. 일본 집의 수명은 우리나라보다 더 짧아요. 30년 동안 집을 안 지었으면 일본에 집이 한 채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집값이 안 올랐을까요? 공급이 계속 됐다는 거예요? 맞아요. 일본은 공급을 계속했어요. 미친 건설업자들이지. 우리네 상식으로는 이해는 안 가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집값이 꺾이면 건설업자들이 집 공급을 못 해요. 안 하고. 그런데 일본은 꺾였는데도 30년 동안 계속 해왔다고요. 그 이유는 독특한 이유가 몇 개 있죠. 1번. 일본은요, 집을 살 때, 그냥 새 집을 사요. 그냥 그 사람들의 문화가 그래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인이 결과가 되고, 결과가 원인이 되고 그렇지만, 저도 들은 얘기지만, 일본은 집을 지을 때 열심히 안 짓습니다. 예? 대충 지어요. 우리보다 더 대충 짓는. 거기 뭐 목조주택도 좀 있고 하잖아요. 이유가 지진이 언제 날지 모르니까 거기는 전통적으로 집은 그냥 대충 짓는 게 미덕인 거예요. 100년 갈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언제 지진이 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집은 그렇게 짓는 거고요. 그러니 집을 지어서 한 세대 한 20, 30년 살고 나면 그 집은 그냥 못 쓰는 집인 거예요. 전통적으로 대대로. 그러니 교체 계속. 그러니 야, 집이 있는데 왜 또 지어야지. 그러니까 일본에 뭐 오래된 뭐라 해야 되나 좀 버려진 집이 많다 이런 것도 그럼 어떻게 이해가 되는 거네요. 같은 이유인 거예요. 그리고 새로 짓는 집들의 내진 설계 기준이 계속 좋아져요. 그러니까 충족해야 되고. 그렇지. 우리 요즘 새 아파트 좋아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과거 집들은 사실상 집이 돼 집이 아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게다가 가장 큰 이유는 지자체들이 자기네 지자체 경제 살리려고 여기에 집 한 채를 더 지어서 임대를 넣으시면 임대 놓는 데들은 각종 비용보다 훨씬 더 세금도 깎아주고 지원금도 줄이고 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계속 집을 지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계산을 되게 만드는 거고. 다양한 이유로 그래서 일본에서는 집이 계속 지어졌습니다. 그 덕분에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때문에 집값이 내린 게 아니라 그 덕분에 계속 일본은 집값이 안정됐던 거고 그렇게 계속 안정되는 게 제 느낌에도 우리나라도 한 10년만 지속되면 집값은 안 오르는 건가 보다. 원래 그런가 보다. 이제 우리도 그렇게 됐나 보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2010년대 중반에 우리 많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예. 하우스 푸어라는 책도 나오고 맞아요. 집은 이제 사는 게 아니야. 그게 몇 년이었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때 이제 꺾이고 난 다음에 한
5, 6년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네, 네. 그러다가 한 그 다음 해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우리의 기억에서는 집은 항상 불패인 걸로 기억하지만 한 14년을 받아보면 계속 올려. 그 이유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있다 보면 다 공급이 아예 멈춰버리니까 생기는 일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항상 하락이 짧고 짧은 이유는 매우 과학적이에요. 공급이 안 되는데 공급만 안 되면 되죠. 기존에 있던 집이 집 역할을 계속 해주기만 하면 새로운 공급이 안 되더라도 그 충격이 크지 않는데 기존의 집은 급하게 임시적으로 대충 지어놓은 집이잖아요. 300만 인구를 1000만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일단 30년만 버티고 나중에 생각하자고 생각하면서 막 때려지는 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게 이제 선진국된 우리나라 눈높이에 안 맞는 건 당연하죠. 뭐 매우 쉬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겁니까? 뭐 오르다가 사람들의 심리가 또 어떻게 되고 그러면 다시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려오는 순간부터 째깍째깍 해서 또 한 1, 2년 지나면 집이 안 지어지니까 그런데도 그 상황을 버티려면 수요가 같이 없어야 되는데 그 수요가 없기가 쉽겠냐는 거죠. 특히 서울 같은 대도시에. 우리나라는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안정될 수도 있어요라고 말씀들 하시고 저도 그런 거에 기대를 많이 걸죠. 제가 아이가 셋 아닙니까? 네. 저는 유주택자지만 네. 아이들은 무주택자잖아요. 그렇죠. 같은 집에 사니까 유주택자로 간주되지만 얘네들 이제 대학 졸업하고 하면 다 무주택자들이에요. 네네. 얘네들은 집을 어떻게 사지 하면 담담합니다, 진짜. 그러니 제 마음은 정말 야 2%. 너 집값이 2배 올랐으면 좋겠니? 반토막 났으면 좋겠니라고 하면 쌍수를 들고 저는 반토막입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그럼 셋이라. 아니 그렇지. 내가 사는 내 집 반토막 나도 괜찮아. 얘네들이 반값에 살 수 있으면 더하기 빼기만 해도 내가 이득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네네. 그런데 걱정스럽다고요.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인구가 줄어들어도 요즘은 이제 그 이론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실 텐데 인구가 줄면 시골 지방 도시의 인구가 더 빨리 줄어들지.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다 주변 대도시로 몰려와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러니 그 서울의 주택 가격은 오히려 더 오를 수도 있어. 어떻게든지 시뮬레이션 해봐야 되겠지만 인구가 가파르게 줄면 줄수록 2번 인구가 가파르게 줄면 우리나라는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냐면 이민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럼 이민이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든지 상층의 노동이든지 하층의 노동이든지 채우겠죠. 그러나 그분들이 시골에 살까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러 오실까요? 도시에서 일을 하러 오실까요? 라고 하면 도시에 일자리 늘 거라고요. 그럼 그분들은 어디 살겠어요? 도시 중에서도 직주 근접을 할 거라고요. 네. 살던 임차를 해서 쓰던.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구가 가파르게 줄지만 집값이라고 하는 건 인구가 늘어나면 올라가고 인구가 줄어들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정확히는 자산과 소득이 늘어나면 올라가고 네. 자산과 소득이 줄어들면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많으냐가 인구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보다 더 강한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라는 거예요. 네. 특히 대도시 집은 인구가 늘어나면 집 자체가 많아야 되니까 많이 필요는 하지만 네. 인구가 줄어드는 곳에서는 집 숫자는 크게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좋은 집을 향한 경쟁이 벌어지겠죠. 네. 우리 사람들 잘 안 오는 때에 네. 마트 같은 데 가보면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는데 예. 사람들은 차를 어디다 대냐면 그 마트 입구 바로 앞에다 다 대죠. 장애인 주차장 있는 거기에. 거기에는 빼곡해요. 편하게 내리고 갔다 오려고. 조금만 더 가면 텅텅 비어 있는데 네. 그 사이에 낀다? 이유가 뭐예요? 빨리 갔다 오려고 그냥 편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주차장 남는 거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자리에 경쟁이 치열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인 거예요. 집도 마찬가지인데 생각해봐요. 앞으로 사람들의 소득과 자산이 그럼 줄어들 거냐 생각해보면 저는 인구가 서서히 감소하면 모르겠는데 가파르게 감소하면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자산이 네.
아빠 엄마한테 상속이 되고 그 아빠 엄마가 갖고 있던 자산이 지금 손자로 상속되는데 손자가 몇 명이에요? 별로 없죠. 한 명이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집, 뭐 돈 이런 게 다 흩어지는데 인구가 줄어드는 시점이 오면 그게 모인다고요. 한 사람한테 모여요. 그러니 예전에는 상속을 받아도 우리 주머니를 치면 뭐 한 몇 억 나눠 가져가자 이게 집 사는데 큰 도움도 안 되고 그렇죠. 전세나 올라갈까 이러고 있는데 자식이 많던 세대에는 이제는 모았더니 30억이네. 그렇지 않아요? 이쪽 할머니 할아버지네 집에서 집 한 채 물려주고 이쪽 할머니 할아버지가 집 한 채 물려주면 합치면 30억이에요. 그럼 얘는 지금 무슨 집을 살까요? 좋은 집, 똘똘한 한 채. 뭐 그러겠죠. 뭐 그러겠죠. 기왕 뭐. 근데 그런 분들이 많으면 좋은 집이 많이 오를까요? 싼 집이 많이 오를까 하면 이상하게 좋은 집이 많이 오를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집도 좋아 보이지, 값도 더 잘 오르지. 그래서 근데 그게 그럼 뭐 서울에 뭐 100억짜리 집들 사이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건지 아니면 뭐 20-30억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 느낌은 바로 이게 그냥 현실 아닌가? 한 채씩 물려받으면 그냥 두 채가 생기는 건데 합쳐서 좋은 집 갈 것 같은데 나 같으면 뭐 두 채를 그냥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러고 나면 나머지 소득은 고스란히 내 소득이니까 이 집이 우리 서울에서 제일 좋은 집 두 채네 이게 아니라 자꾸 업그레이드 하려고 할 텐데 업그레이드 여력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좋은 집일수록 대도시의 집일수록 뭐 계속 더 잘 오를 수 있는 그게 그냥 선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인구가 가파르게 줄어들면서 생기는 자본의 집중 현상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완화시키고 누그러뜨려서 이대호 기자 자식이 어떻게 자녀가 요즘 다 셋 정도 키우지 않나요? 선배도 셋, 저도 셋. 대책 없는 인생입니다. 한숨을 쉬세요. 생각 선배도 좀 하고 살아요. 생각 좀. 선배도 혹시 셋째는 계획이었나요? 저는 선물이지 뭐 선물. 그렇죠. 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네. 공통점. 마지막 선물 몇 살이야? 3학년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네. 아휴, 큰일입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하여튼 그래서 그 친구들 집값이 반토막 나야 됩니다. 그렇지. 네. 그 친구들도 집을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좀 집값이 하향 안정화돼야 되는데 나도 반토막이 빨리 났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미 이 가격에 집 산 분, 이 가격에 대출 받은 분이 자꾸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다 이해관계자도 되고 그분들이 그렇죠. 반토막 나면 이제 그분들의 문제가 생겨서 쉽게 내려올 수가 없어요. 쉽게 내려올 그렇죠. 수가 없다고. 어쨌든 하향 안정세라도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저런 변수들이 자꾸 위로만 가르치고 있으니 이걸 어떡하냐. 내년에 어떻게 될까요? 올가을에 어떻게 될까요? 저한테 묻지도 마시고 저도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구조적으로 하락이 길 수가 없는 구조이다 이건. 하락이 구조적으로. 길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하락기가 짧게 끝날 수밖에 없는 공급에서도 긴 하락을 견디면서 계속 짓는 공급자가 없고 수요에서도 긴 하락기를 견뎌가면서 계속 수요할 수요자가 없으니 하락기에는 집을 안 짓고 거래도 안 하고 사지도 않고 스톱인데 그 사이에 집이 안 지어지면 그렇다고 전월세 수요는 늘어나잖아요. 결혼하고 계속 올라오면서 그리고 점점 집이 낡아지니까 여기서는 나는 못 살아 하는 집들이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구조적으로 이런 데다가 우리나라는 지금 특히 그 집을 한참 많이 지어야 됐을 80년대 90년대에 급하게 지은 집들이 지금 다 낡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니 비는 안 새되 비가 안 새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아닌 이걸 집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집들이 계속 그렇게 있으니까. 그걸 좀 구분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야, 너무 재밌다. 괜히 2% 하는 게 아니네요. 본인이 집 가지고 이제 고민을 시작하니까 애들도 많고 그렇게 남의 얘기 같지가 않죠. 그렇죠. 중요한 게 가장 최근에 나온 정책 중에 굵직했던 거 하나가 지난 8월 8일에 나왔습니다.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공급을 기존에 하던 거 플러스 8만 호. 물론 이거는 뭐 11월 가봐야 어느 지역을 풀겠다라는 거 발표를 한다 하고 뭐 24년, 25년 중으로 뭐 공급 계획 구체적으로 그때 발표를 한다고는 하는데요. 일단
이프로님이 보시기에 그 정도로 그린벨트 해제까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건 네.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공급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유는 다양할 수 있다. 이유는 욕망과 투기 때문일 수도 있다. 저도 인정. 그런데 그 욕망과 투기가 왜 나오겠냐? 집을 사면 오를 것 같고 집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욕망과 투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그 욕망과 투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두 가지죠. 공급을 많이 하거나 그놈들의 뇌세포를 바꾸거나.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네. 뇌세포? 개몸으로 계속 캠페인 들고. 그렇잖아요. 공급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집은 바이 하는 게 아니라 리브 하는 거다. 라고는 느낍니다. 그렇죠. 집은 거주하는 거다. 라고 말씀들은 하시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왜 집 걱정하죠? 이미 거주하시는 집은 있는데 지금 거주하는 집 없는 분이 단 한 분이라도 있나요? 월세든 전세든. 그렇죠. 그런데 집은 거주하는 거라고 하면서 왜 집값 오른다고 걱정하세요? 거주하는 집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집 임대료 인상에 대한 걱정들도 다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식의 도덕과 이념과 이런 걸로 캄다운 시킬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 꾸준히 공급을 하는 수밖에는 없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린벨트뿐만 아니라 제가 농담 삼아 네. 우리나라 한강이 굉장히 넓어 보이는데요. 그거 조금씩 좀 앞뒤를 저렇게 메워서 그 의외로 그 땅 큽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와서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거를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농담이에요. 그러니까 농담이었나요? 저 되게 진지하게 들었었는데. 그러면 강바닥 다시 파고 다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강수량의 변화가 많아서 그렇게 좁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당연히 위아래 이게 폭이 클 테니까 엔지니어링에 대한 깊은 고민은 있어야 하나. 네. 아니 정말 잠실, 반포, 이촌동, 압구정동 다 거기 있는 아파트들이 원래 있는 땅에서 지은 아파트가 아니라 그 당시에 2% 같은 돈키호테가 한강 메워볼까해서 메워서 만든 거예요. 예. 그 아파트들이 다. 네네. 그때 이후에 뭐 홍수 늘어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 지금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예. 그런 거라도 할 만큼 아파트는 서울에 빨리 많이 지어주지 않으면 난리가 납니다. 우리 행복하게 살자고 하는 건데. 그 2%가 와서 여기 와서 아파트 값이 앞으로 잡히기가 쉽지 않은 구조적인 이유가 있어요라고 하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요. 내 이럴 줄 알고 아파트 10채 사놨지 하는 사람 말고는 지금 다 슬프고 힘들다고요. 네. 제발 저 2% 저 얄미운 자식 저놈의 말이 틀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여러분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만큼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기쁜 사람들은 정말 소수라고요. 다주택자는 기쁠 것 같아요. 집 2채밖에 없는 3채밖에 없는 사람들도 아들 딸 생각하면 이게 차라리 좀 내려주면 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거. 그분들 입장에는 그러니까 저 2%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제가 돈이 충분히 있다면 좀 자식들이 셋이잖아요. 집 3채 저의 노후까지 4채를 갖고 있어야 뉴트럴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올라도 그만 내려도 그만이에요. 그렇게 되면 4채보다 작게 갖고 있잖아요.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죠. 집이 2채가 있으면 집이 올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안 그렇다니까요. 그러니 집값은 빨리 잡히고 안 오르는 게 좋은데 그래서 그린벨트뿐만 아니라 뭐라도 헐고 써야 된다. 그건 나중에 진짜 인구가 감소하고 그 인구가 줄어들고 수요가 줄어들면 외곽부터 주택들이 무너지기 시작할 거예요. 안 사니까 사람들이. 그럼 나중에는 200~300년 지나면 저절로 그린벨트 돼요. 후손들에게 필요한 걸 물려줘야죠. 후손한테 물어봤어요. 너 그린이 필요하니 하우스가 필요하니? 근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후손을 위해서 그린벨트를 남겨줍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린벨트도 남겨주고 안정적인 집값도 남겨주면 좋은데 집 아니라 집값이라는 건 한번 이렇게 올려버리면 네. 그 자체가 생명력을 가져버려서 네. 쉽게 낮출 수가 없어요. 이해하잖아요. 네네네. 이미 금융기관들이 거기에 그 가격에 물려있고 하다 보면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아주 빠르게 떨어뜨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어떤 정책 당국자도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 그게 빨리 다시 제자리로 오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그린벨트와 관련해서는 이제 환경론자들도 계시고 그분들이 뭐
나조차고 그거 하자고 지키자고 하겠어요? 그분들도 생각이 있고 명분이 있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좋다는 거죠. 그럼 그런 분들한테 집값은 그럼 어떻게 하죠? 라고 물어보면 답을 주셔야죠. 환경은 어떻게 할래? 2% 네가 답을 해 라고 하면 환경을 꼭 그린벨트로 지켜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그린벨트 우리나라밖에 없다면서요. 그러면 꼭 이걸로만 지키는 건 아니니까 다른 방법이 있는데 서울 집값은 그린벨트 푸는 거 말고는 집 지을 곳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야지. 아파트 주변으로 좋은 공원을 조성하는 게 낫지. 뭐 이런. 그리고 우리나라의 녹지, 방금 그 지적하신 이 녹지에 대한 그런 컨셉이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집을 막 이제 한꺼번에 막 지어서 녹지 생각 안 하고 짓는 바람에 녹지율이 없는 건 부족한 건 사실일 텐데 그래서 녹지율을 올린답시고 신도시들을 지을 때 녹지율을 높이는데요. 녹지율이라고 하는 건 녹지는 그 툭불 꽃등심처럼 네. 지방이 그 사이사이에 다 박혀 있어야 그게 툭불이지. 이따만한 기름덩어리 하나와 이따만한 살코기를 같이 들이고서 녹지율이 절반입니다 하면 그게 녹지가 됩니까 그게? 그러네요. 오토바이 타고 가야 숲이 보이는데? 그러네요. 곳곳에 녹지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녹지율 높이라고 하니까 다들 그럼 신도시를 이런 산을 포함해서 신도시를 설계합시다. 이 산 이 자체로 녹지율이 40% 나오니까 그게 무슨 녹지율이냐는 거죠. 물론 주변에도 녹지가 있으면 좋지. 그린벨트 가서 놀아본 적 있어요? 어릴 때? 뭐 크고 나서도 놀아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 사시는 분들도 주말에 뭐 산 타시는 분들이나 알기는 압니까? 그렇죠. 산 타시는 분들이나 뭐 청계산 뭐 어디 이게 찾아가시지만 그게 그린벨트인지 여부 그리고 그게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못 느끼시잖아요. 저도 그 생각을 좀 이 얘기를 하면 할수록 이제 그린벨트에 대한 미래 가치를 생각하시는 분에 대한 조롱이 되기 때문에 저도 그분들의 그 생각이 당연히 숭고하다는 생각을 하니까 더 이상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이 현실이 다른 방법으로 집값을 잡거나 공급을 할 수 있으면 저라도 왜 그린벨트 굳이 훼손하겠어요. 그래서 그린벨트 가보면 다 비닐하우스 있던데. 뭐 그렇기도 하죠. 다만 저는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그린벨트를 그럼 남겨놓고 서울을 좀 더 안쪽을 고밀도로 개발할 수 있으면 그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주변은 남겨놓되 그린벨트가 지금 뭐 서울 외곽에 있는 거니까. 근데 서울 고밀도 개발은 더 싫잖아요. 좋아요, 괜찮아요, 괜찮겠어요? 서울 고밀도 개발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200% 용적률인 게 400%가 되면 그 땅 주인들의 집 땅 가치가 하루 아침에 2배가 될 텐데 그거는 참을 수 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그렇죠. 당연히 지금 아파트 재건축할 때 용적률 훨씬 더 높여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짓죠. 지을 때는. 그러나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집값은 확 올라가겠죠. 또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은. 땅의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그러나 진도는 착착 나가고 그렇게 올라간 후에 20층 설계했던 게 40층이 되고 다 그렇게 지으면 서울의 집은 넉넉해질 거예요. 넉넉해질 거라고요. 그러면 서울 집값이 뭐 중장기적으로까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는 잡히겠죠. 이제 그러나 글쎄요. 뭐 그렇게 되면 삶의 질이 또 높아진다 할 수는 없고. 뭐 모르겠습니다. 그건 저는 도시공학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라서 이 400%가 되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서울의 아파트들 지금 다 예전보다 2배로 짓고 있지 않나요? 지금 5층짜리 반포 아파트 지금 20층 됐고 2배씩 다 더 들어와서 짓고 있거든요. 네네. 그 사이에 우리 올림픽대로 확장한 적 있습니까? 강변북로를 넓힌 적이 있습니까? 하수도를 바꾼 적이 있습니까? 그냥 다 감당해서 돌아가지 않나요? 물론 불편해요. 그 동네 가면 낮에도 막히고 아주 난리긴 난립니다. 뭐 그러나 뭐 그렇게 불편하게라도 좀 사는 게 집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들죠. 그런데 이 대책으로 봐서는 그린벨트는 모르겠습니다. 다 지어지면 10년 후에나 이제 빨리 해봐야 입주한다고 하니까 네. 그런 미래의 입주 물량에 대해서도 공급이라고 생각하고 다들 기다릴 수 있을지는 심리의 문제인데요. 모르겠어요. 저는 정권 바뀌고 다시 약간 진보적인 정권이 들어서면 그린벨트 훼손하면 안 돼 라고 해서 또 규모 줄이고 올수도하고 뭐 그러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긴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뭐 아주 쏙 마음에 드는 정책은 아니지만 이거 말고는 특별히 뭐
딱히 지금 갑자기 지을 거는 없기는 없겠네. 갑자기 지을 수 있는 거는 방법은 있죠. 지금 재건축을 하는 것에 재건축 진도가 이제 나갈 수 있는 그런 동네가 있고 집값 비싼 곳 진도가 못 나가는 곳이 있거든요. 집값이 너무 싸서 건축비 감당하면 자기 부담금이 너무 많아져서 이거는 난 감당 못해 해서 진도 안 나가는 곳이 있고 정부가 간섭만 안 하면 우리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왜 간섭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요지의 재건축들이 있잖아요. 이 요지의 이 재건축들은 진도 안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뭐 기부채, 용적률 높여주는 것에 따른 기부채납. 용적률 높여주니까 그거는 기부채납 좀 해라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너희 용적률이 갑자기 좋아졌으니 이거는 사회랑 나눠야지. 앞에 뭐 공원도 만들고. 그거는 그동안 해왔던 거니까. 그러나 그거 계산하고 나면 준 게 별로 없는 용적률은 더 줬으나 기부채납 빼고 나면 이게 그냥 한 숟갈 더 준 거네? 뭐라는 그런 느낌이라 진도가 팍팍은 못 나가는 건데 재건축 초과이익을 환수하자고 하면 그 개념은 알겠으나 너희들이 갑자기 재건축으로 부자 되는 걸 우리 사회는 브레이크를 걸 거야 라는 얘기잖아요. 어디 꼬물러 먹으려 그래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재건축이 되겠냐고요. 그 치열하게 계산하다가 조금 더 남으면 그래도 재건축을 할 거고 부담금 내고 나면 다 안 남겠는데 하고 안 하는 건데 물론 부담금이라고 하는 게 많이 남는 거 가져가는 게 부담금이야 라고 생각하면 마음 편하겠지만 실제로 부담금을 계산할 때는요. 주변에 일반 아파트 오른 거랑 너희들 아파트 오른 거랑 계산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빌라 다가구 다 합쳐서 오른 거랑 니네 아파트 오른 거랑 비교해서 요 차익은 재건축 때문에 오른 거라고 생각하고 반땡하자 이게 컨셉이에요. 그러니 우리 재건축 안 하고 그냥 아파트였으면 이만큼 올랐는데요 라고 하는 건 그 안에 변명에 아무것도 안 받아주는 변명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럼 내비두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옳고 그른 게 아니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도 옳다고 생각하면 옳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12시간 할 수 있고 나쁘면 나쁩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12시간 할 수 있는 뜨거운 주제이긴 한데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그 주제나 규제에 대해서 그 규제가 유지되면 그 규제 때문에 진도가 잘 안 나가는 쪽은 기다리는 걸 선택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공급이 줄 수밖에 논란이니까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 그 주택과 관련한 규제를 할 때는 논란이 될 수 있는 주제는 꺼내들지를 말아야 돼요. 아하. 논란이 될 수 있는 주제를 꺼내들면 그거는 논란거리니까 할 수는 있는 규제지만 그 규제가 존재한 이 규제에 대해서 기다리고 버티자. 이건 논란이니까 뭐 안 될 수도 있잖아. 기다리는데 돈 드니? 이라고 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종부세도 그렇고 다주택자에 대한 그 양도세를 중과하는 정책이 그렇죠. 틀리냐 하면 뭐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율도 유지하는 나라에서 뭐 선택하면 할 수 있는 문제죠. 그러나 그게 그렇게 된 지 오래되지도 않고 또 논란이 되고 저게 계속 지속될지도 모호하고 이게 계속 지속될 때 집이 그럼 공급이 안 될 텐데 말씀드렸잖아요. 다주택자들이 자유롭게 집을 살 수 있어야 주택이 하락기에서도 공급이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하락기가 매우 짧아지면 다시 상승하게 되면서 부동산 불패 신화가 계속 또 유지된다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저런 것들을 생각하면 정책 만들기도 쉽지 않지만 정말 필요한 정책인데도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못한다. 이번에 나온 정책 중에 저는 듣고 굉장히 재밌다는 생각을 한 게 있었는데 어떤 거요? 빌라,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비아파트. 비아파트가 전세난, 비아파트가 전세 사기, 특히 빌라가 전세 사기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갭 투자가 용이하거나 또 세입자와 집주인 혹은 투자자 사이에 정보의 격차도 크고 뭐 그런 건 아닐까요? 많이 배운 사람처럼 얘기한다. 잘 몰라요. 네. 뭐 대체로는 빌라 전세 사기가 왜 일어났어요라고 하면 빌라 왕 때문이지. 그 사기꾼들 때문이지. 사기꾼 때문에? 네. 나쁜 사람들 때문이지. 라고들 생각하세요. 나쁘죠? 착한 사람 아니죠. 근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게 어떻게 실제로는 2억밖에 안 되는 빌라를 3억 원 전세에 전세를 놓을 수 있었을까요?
그분들이 사고만 안 쳤으면 결과론적으로 투자 왕이 됐었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전세 3억에도 나가는 괜찮네. 서울에 뭐 이 정도면 됐죠. 아파트가 아니라 뿐이지 뭐 살만하네. 인테리어 잘해놓고. 이 집이 전세는 3억에 나가는데 판매될 때는 2억 5천에도 안 팔리는 이 상황이 근본적으로 전세 사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의 문제는 전세가 3억이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세에는 거품이 없잖아요, 여러분. 돌려받는 돈이. 전세가 괜히 비싸져서 그래가 아니라 이 비싸진 전세만큼도 못 따라가는 빌라 가격이 문제였던 거라고요. 빌라 가격은 왜 못 따라갔을까요? 펀더멘탈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빌라를 사면 폐가 망신을 한다는 걸 아니까 빌라를 안 사는 거죠. 빌라를 사면 왜 폐가 망신을 합니까? 안 올라서. 금융비용만큼도 그렇죠. 안 나와서. 왜 안 오릅니까? 아무도 안 사니까. 계속 순환 논리거든요. 그렇죠. 안 사니까 안 오르고 안 오르니까 안 사고 안 오르니까 안 사고 안 사니까 안 오른다. 대한민국 수도에 있는 집 중에 왜 빌라만 자꾸 이렇게 안 오를까요? 환경도 그렇고 뭐 이미지도 그렇고 일단 주거 환경이 나빠서? 아니 이게 뭐 빌라가 원래는 그 해외에서는 되게 고급 주택을 표현하는 그러면 말이었잖아요. 거기에 전세 사는 사람들은 바보들입니까? 왜 비싼 전세금 들고 왜 그런 주거 환경이 나쁜 곳에 가서 살까요? 왜 3억 주고 전세 살죠? 아니 뭐 현실에 맞춰 그 가치가 있으니까 사는 거래요. 네. 그래서 나는 전세도 3억에 살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많은 세입자들이 인정했잖아요. 네. 그런데 왜 매매 가격은 3억에서 내려가냐고요. 그 이유는 말씀 주셨듯이 빌라는 안 오르니까. 같은 얘기죠. 왜 안 오르냐는 거예요, 그럼. 이유가 빌라는 팔리지가 않아서 그래요. 같은 얘기죠. 거래. 그러니까 나중에 못 팔아요. 빌라를 사면. 네. 근데 빌라는 나중에 왜 못 팔아요? 나중에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같은 계속 순환 논리인데 그쵸. 왜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핵심 지역에 있는 교통 좋은 빌라를 안 살까? 이유를 들어보면 결국은 청약 통장에서 가점을 깎아먹기 때문이에요. 1주택자로 쳐버리니까. 그럼요. 우리나라는 돈이 1억 있는 사람이나 10억 있는 사람이나 그 누구나 한 번은 청약에 당첨돼서 새 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 수십 % 싸게 한번 살 수 있고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고 그걸 정책으로 드라이브하고 있는데 그거 하는 데 있는 가점을 무주택 기간으로 주로 결정을 놓으니 중간에 내가 새 아파트 분양받기 전에 빌라를 사면 돼요? 안 돼요? 빌라를 사는 순간 그냥 그 인생은 포기해야 돼요. 어떤 미래의 기회를 아예 상실해버리는 그게 거죠. 빌라 사서 얼마나 오른다고 그걸 날리니? 라는 거죠. 당연히. 빌라는 전세로 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빌라를 구매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빌라야말로 정말 바이하는 게 아니라 리브하는 곳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빌라를 아예 다주택으로 소유해서 전문 임대 사업을 하거나 그렇게 아니면 하거나 거기에 전월세로 살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하면 안 됐던 거죠. 그 집값이 오르는 걸 못 잡는데 사람들의 분노는 가라앉혀야 되니 조금만 기다리시고 집을 안 사고 버티시면 20억짜리 아파트를 저희가 15억에 드리는 파격 세일을 1년에 자주는 못하지만 종종 해드립니다. 계속 무주택자로 남아 계세요라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무주택 기간을 청약통장에 가점을 많이 주는 걸로 보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그 새 아파트가 아닌 열악하다고 생각하는 2등 주택인 빌라는 아무도 사려고 하지는 않고 바이만 하려고 그러니까 리브만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매번 역전세가 나는 거죠. 그래서 2%가 매번 그거는 주택수에 제발 넣지 말아주세요. 그걸 갖고 있었더라도 무주택 기간에 제발 청약할 때만이라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사람들이 3억짜리 빌라 사서 4억에 팔고 다시 5억짜리 빌라 사서 7억에 팔고 하다가 아파트로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빌라 가격이 전세 가격보다 낮아지는 역전세 현상도 안 일어날 거고 빌라 왕도 아무리 욕심이 많아도 그런 사기 못 칩니다. 그러니까 계층 사다리가 되도록 만들자. 그렇게 만들어 놓으라고 해서 이번에 만들었어요. 그러게 이번 정부에서 그런 2% 얘기를 들은 겁니까? 85제곱미터 이하에 공시 가격 5억 이하로. 그러니까 중소형 서민이 살만한 빌라는 1주택으로 안 치겠다. 뭐 그렇죠. 네. 두 가지 지적을 드립니다. 또 여기에서도 부동산 투기꾼들한테 악용이 되면 안 돼, 큰일 나, 욕먹으면 안 돼라는 이런 컴플렉스 때문에 85제곱미터도 만들어 놓으신 거고 공시 가격 5억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린 두 가지 지적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85제곱이면 이제는 꽤 넓어요. 옛날 40평형 아파트 정도 돼요. 국민평형이라고 하니까. 국민평형이라고 해도 이미 4베이를 지어서 앞뒤로 다 확장을 하니까 요즘 20평대 아파트가 옛날보다 잘 팔리는 거 아세요? 그쵸.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공간 활용도가 좋아서. 그 말이 20평대 아파트가 옛날 30평보다 더 커요. 확장하면. 확장하면. 근데 확장한 거잖아요. 원래 아파트는 확장해서 쓰는 거 아닌가요?
요즘에 거의 다들 확장은 하시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33평짜리 아파트를 이빠이 확장한 거랑 요즘 갓 분양한 20평대 아파트를 이빠이 확장한 거랑 비교해 보면 20평대 아파트가 훨씬 크고 그래서 가격도 30평 아파트보다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지은 아파트는 비교해 보시면 아마 확연히 아실 그래서 거예요. 60제곱미터 아파트면 사람들이 이제 충분히 쓸만하고 좋아하는구나. 아니에요. 60제곱미터 아파트를 양쪽으로 확장해서 옛날에 85제곱미터보다 더 커졌기 때문에 쓸만한 거예요. 그런데 정책 만드는 공무원들은 요즘은 85 이하면 충분하고 60 이하면 다 좋아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기준을 빌라에다 갖다 적으니까 빌라 85는 또 달라요. 좁죠. 또 다르다고요. 엔드. 공시 가격 5억 원이면 대략 한 7, 8억이니까 지금 빌라들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는 큰 고민은 안 될 거예요. 네네. 근데 자 봐요. 이제 서울에 있는 7억짜리 빌라를 공시 가격 보니까 4억 8천이야. 요 안에 괜찮네. 네. 요걸 샀어요. 오르죠. 그러면. 올라요. 그래서 팔 때는 공시 가격이 5억 5천이 됐든 6억이 됐든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거 하려고 산 거잖아요. 이 빌라를 누구한테 팔 수 있죠? 확 물리는 거네. 또 누구한테 팔 수 있냐고요. 이 빌라 사는 사람은 또 전과자 되는 거예요. 너희들 빌라 사면 전과자 돼서 빌라 값이 이 모양이니 5억 이하 빌라는 전과해서 풀어줄게 라고 해서 빌라를 샀는데 그 빌라가 안 올라도 문제고 그렇죠? 올라도 문제인 거예요. 오르면 이거 사는 사람은 또 전과자 되는 건데 어쩌자고 5억을 여기다 이렇게 또 걸어놓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허들을 두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이 사는 고급 빌라 또 그런 무주택자가 돼서 이 사람들도 나중에 아파트 청약해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상하죠? 공무원들 입장에서 뭔가 허들을 둬야 이상하죠? 돼. 그게 왜 이상한 줄 알아요? 왜요? 아파트를 청약해서 받으면 로또 아파트가 되는 게 이상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초에. 기본적으로 애초에 이상한 제도를 유지하면서 요거를 형평성 있게 나눠주려고 하니까 자꾸 꼬이죠. 자꾸 꼬이죠. 그래서 이거는 5억으로 했으면 오케이 알겠어요. 연예인들이 무슨 죄졌어요? 연예인 죄졌냐고. 하여튼 알았어요. 연예인들이 사는 빌라까지 우리가 이렇게 전과해서 없애줄 수는 없어. 전과는 전과야. 라고 생각한다면 아니 뭐 예를 들어서 200평짜리 빌라가 무주택으로 쳐주면 사람들이 또 이걸 이해하기 또 어렵지 않을까? 있기는 있대요. 뭐 어쨌든 그래서 그럴 거면 요 5억을 매년 올려줘요. 그러면 5억으로 하지 말고 예를 들면 뭐 어떻게 할까? 뭐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으로 하든 요거는 여기에 물가 상승률을 매년 더하든 이거 나중에 또 이거 신경 안 쓰면 또 걸린다고요. 이거 뭐 하자는 건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그 법 시행령에 자꾸 가격을 써넣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서민 주택만 자꾸 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사람들의 눈높이가 그게 안 맞으니까 그럼 나머지는 누가 공급하냐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비싼 집만 사죠. 하여간 그런 정책들이 이번에 88 대책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뭐 높이 평가하는 건 그동안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 만들어요라고 하면 공급 대책은 맨 뒤에 가 있고 1번 보유세를 높이겠습니다. 2번 양도세를 높이겠습니다. 3번 재건축에 대해서 초과이익을 환수하겠습니다. 4번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아파트에서 반드시 10년 이상 거주한 놈만 혜택을 받게 하겠습니다. 삽이 필요 없는 정책, 펜과 입이면 되는 정책으로 집값을 잡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된다라는 걸 많은 국민들이 그런데 지금 이 정책은 1번부터 계속 삽이 필요한 정책이에요.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든 빌라를 뭘 어떻게 하든 실제로 지어지고 공급이 돼야 되는 그런 구조니까. 근데 한 가지 걱정은 지금은 빨리 아파트가 공급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빨리 아파트가 공급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업자들이 움직이지를 않아서 그래요. 그렇죠. 부동산 가격이 다시 되살아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자들이 못 움직이고 있어요. 이건 금융 쪽에서 금융 당국이 스톱을 시켜놔서 그래요. PF 대출로 물려있고 뭐 이러니까 야 니네 이거 큰일이다. 어떡하려고 그랬니? 짜증나. 내일 다시 와. 근데 계속 이러면 금융회사들은
여기저기서 벌어지는 새로운 부동산 프로젝트에 자기 돈을 못 빌려준다고요 지금. 네네네. 이거 빨리 다 정리해야 한쪽에서 물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자. 조심하자 이제 우리. 그리고 나서 다시 시작하는데 지금 이게 최초에 우리나라는 제가 오늘 이렇게 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디벨로퍼의 자금이 없는 나라입니다. 예. 큰 디벨로퍼가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큰 디벨로퍼가 있는 미국은 아파트 지을 때 한 채 두 채씩 짓는데 우리나라는 개뿔 돈도 없는 디벨로퍼로 가득한 나라에서 아파트 지으면 기본적으로 1000채씩 지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상하지. 네. 돈은 매우 없는데 한번 프로젝트 하는 사업은 더럽게 커요. 크게 잘 팔리니까. 뭐 그렇기도 하고 대단지 네. 프리미엄도 있고 하여간 뭐 그렇게 해야 뭐 남기도 남잖아요. 그러니 여기에 다른 사람 돈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외부의 자금 수혈이 거의 뭐 교통사고 환자 수혈하듯이 들어가야 돼요. 예. 그래야 겨우 아파트 프로젝트가 만들어진다고요. 기본적으로 PF 대출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스톱이 되어 있으니까 새로 아파트가 잘 안 지어지죠. 어디 곳곳에서. 그리고 이게 스톱이 되어 있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금융 당국의 생각은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거는 두 번째, 세 번째고 네. 일단은 가계 부채를 누르고 잡고 해야 된다고 하는 목적이 더 강하죠. 이해는 되고 가계 부채도 잘 컨트롤해야죠. 그거 막 올라가게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기왕 이렇게 된 가계 부채를 이렇게 잡아보려고 하다 보니 이제 올스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파트 공급하는 데는 풀려나가지 못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이제 이런. 근데 그래서 정부가 최근에도 그 CR 리츠라고 해서 기업 구조조정 리츠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물려 있는 건설사들 좀 숨통을 좀 틔워주게 하려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어차피 공급이랑 같이 또 맥이 닿는 내용이니까요. 네. 뭐 싸게 팔아라. 싸게라도 팔아라 물려 있는 거 탈출을 시켜줄게 네. 라는 거고요. 업자들 입장에서는 조금만 기다리면 제값에 팔릴 것 같은데 요즘 분위기 모르세요 형님?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한번 버텨볼게요. 그렇죠. 그런데 옛날 같으면 새끼들 그냥 팔라니까 야 내가 지금 땡땡부 국장이야. 너희들 지금 말 안 듣니? 빨리 정리해. 이렇게 해서 뭔가 이제 일사불란한 게 있는데 요즘엔 하나하나가 다 소송거리고 야, 우리가 기다린다는데 네가 뭔데 이거 빨리 처분하라 마라 한다는 거냐? 법대로 해보세요. 그가 되면 이게 참 골치 아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면도 있고 해서 빨리빨리 진도는 잘 못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아파트 부족할 것 같습니다. 특히 제일 좋기로는 서울 시내 아파트들이 빨리빨리 새 아파트들이 지어져야 되는 거고요. 아니 도대체 왜 서울만 자꾸 그렇게 새 집이 지어져야 되는 건데 영국의 런던, 프랑스, 파리 그 어딜 나가도 그 재건축 같은 거 잘 안 하던데 그런 질문 왜 그 업자들 그 투기꾼들 농간에 자꾸 사로잡혀가지고 자꾸 지으려고 하냐? 건설업체 측에서 나온 거 아니냐? 우리만 일단 우리는 그 영국의 런던이나 프랑스 파리에 비해서도 더욱 더 날림으로 지어놨고요. 게다가 우리의 그 거주에 대한 눈높이는 영국의 런던어, 프랑스의 파리쟁에 훨씬 더 높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 이 프로그램 보고 계시면 안 돼요. 지금 살고 계신 집에 그럼 만족한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굳이 바이하지 않고 리브만 하고 있더라도. 뭐가 걱정이시라서 지금 이 고민을 같이 하고 계신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서로 알잖아요. 게다가 우리는 특히 더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잘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게 항상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주거에 대한 눈높이를 어디에 맞춰드려도 뭐 우리가 조금 야 이만하면 우리 집 괜찮네 인테리어 해놓으니까 딱 좋네 해놓는 순간 제발 좀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연예인들이 이번에 새로 마련했다는 100평짜리 집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놀러 가 봅시다. 그런 프로그램. 진짜. 네. 그럼 내 집이 집 같아요? 뭐 창고 같아요? 비교하게 되죠. 또 비교를 사랑하는 민족이라. 우리 이프로님이 근데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서 재건축 활성화해야 거기에서 이제 공급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네. 서울은 그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번 정부에서도 재건축 관련된 규제를 많이 풀고 그리고 뭐라 해야 될까 이제 재건축 여러 단계들도 한 2단계를 한 단계로 묶어버리고 더 빠르게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좀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게 안 하는 것보다는 효과 있겠죠? 네네. 근데 이제 재건축에 대해서 좀 맥락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네. 정확히 말하면 몇 년 전까지는 재건축은 톡 건드려주면 확 올랐어. 진행이 되는 재건축이었어요. 땅이 크고 예. 지으면 한 채 헐면 두 채 지을 수 있으니까 예.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나라도 좋고. 5층짜리 아파트.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좋은 이유는 10채를 부셨더니 30채가 생겼네. 20채나 주택 공급이 저절로 되네. 땡큐. 원래 집 갖고 있었던 분도 내 집을 부셨는데 집을 두 채 주고 돈도 줘? 나는 그냥 기쁘기만 하면 되는 거야? 네. 그러니 얼마나 좋겠어요. 기쁘기만 하면 되는. 그러니까 사실은 조합장이 뭐 몇 억을 해먹었네 하더라도 괜찮아. 사나이 살다 보면 먹는 날도 있는 거지. 우리도 술 한잔 사고 잘 끝냈으니까 좋지. 나도 벌고 너도 벌고. 그걸 가지고 그러나. 그런 때라고요. 예. 그런 때니까 그러니까 그런 때는 정부가 그게 싫고 그게 이제 투기를 일으키는 것 같고 하니까 예. 그거가 진도 안 나가도록 중간중간에 점검하고 확인하고 도장받아와 승인받아와 이런 걸 많이 만들었다고요. 와, 10단계 있죠. 네. 네. 그러니 그냥 정부가 오케이 해주면 되는 거고 정부가 아니면 안 되는 게 재건축이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정부 보고 이제 재건축 활성화하자라고 하니까 정부는 그래? 그럼 우리가 이거 좀 줄여주면 되는 거지 뭐. 사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그 피자처럼 길게 늘린 바가 없지 않아 있지. 우리가 줄여줄게 라고 하는 게 요즘 정책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네. 이 그 몇 년 전부터는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정부의 이 행정 절차 지연이 아니라 이제는 사업성이 안 나온다니까요. 해줄 거면 진짜 그렇게 해주지. 이미 이제는 정부가 밀어도 잘 안 나가는 그런 재건축들이 이미 되어버렸어요. 100채 부시면 100채밖에 안 나오는. 심지어 재개발은 100채 부시면 80채 70채밖에 안 나오는. 그러니까 이걸 허용하는 게 맞아 틀려라는 그런 고민까지도 될 만큼 주택 공급이 오히려 잘 되지 않고 거기에다가 재건축 재개발을 진행하려고 하면 이제 정부가 그러니까 그동안 뭐 인센티브를 용적률을 더 높여주면서 네. 그 뭐 임대주택도 가져가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합의가 되고 뭐 이런 건데 그걸로는 이제는 합의가 잘 안 되는 구조죠. 그러니 정부가 이제는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시간을 단축시켜 드립니다.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심지어는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용적률을 많이 높여주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되게 하려면 왜 남 집 짓는데 용적률을 함부로 올려줍니까? 지들이 뭔데 우리가 재건축 아파트 소유한 사람들을 그렇게 도와줘야 돼요? 라고 하는 반론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 반론은 매우 옳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집을 새로 못 짓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냥 저기 있는 새 집 가격만 계속 올라가니까 우리 사회가 이제 합의를 해야 될 건데 지금은 계속 인센티브만 줘도 재건축이 될까 말까 한 것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는 재개발도 마찬가지지만 집값이 이렇게 우상향을 계속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계산기도 두드려보고 그럼 요때 우리가 분양하는데 지금 대략 어떻게 분양할 수 있지? 그럼 수지타산 맞는데 오케이 하자. 이게 되지. 집값이 안 오른다는 전제를 삼으면 아파트 재건축은 올스톱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헌 아파트를 부시고 새 아파트를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서울 시내에서도 한 5억쯤 들거든요. 국민 평형 기준으로. 그러니까 새 아파트와 헌 아파트 사이의 가격 차이가 5억 이상 벌어지지 않으면 이건 재건축을 못 해요. 사업성이 안 나온다. 그렇죠. 새 아파트 만들어 봐도 내 집을 부시고 새 아파트 만드느니 길 건너에 있는 막 지어준 새 아파트를 사는 게 싸네? 라고 하면 누가 이거 부시고 이 짓을 하겠어요. 그런데 요게 만들어지는 그 곳이 서울에서도 강남 4구 마용성밖에는 없어요. 외곽으로 가면 이게 잘 안 나와요. 경기도 다른 곳으로 가면 무슨 소리냐? 새 집값이 5억이다. 야. 이제 이런 소리가 나니까 옛날 게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러니 그게 되게 하려면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건데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이 결정하다 보니 국민들의 마음에는 아직도 재건축은 규제해야지. 지금 너 인센티브 준다 그랬니? 너 말 잘못한 거 아니야 혹시? 그렇게 되니까 조심스러운 거죠. 이거 지금 빌라 안 팔립니다. 빌라 팔려야 돼요라고 하면서 빌라 대책 만들려고 할 때도 8호제곱미터랑 5억이랑 캡 씌워온 거 봐요. 공무원님들 마음에 얼마나 이게
컴플렉스로 있으니까 이러겠어요. 그러니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킨다고 해놓고 이 기간 단축시켜주고 행정 처리 빨리 해주는 거는 10년 전이었다면 그게 재건축 재개발 부양책이 됐을 수 있지만 지금은 그거 가지고는 부양이 안 된다. 지금 그것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이 잘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주어야 되는 것인데 말씀드렸지만 그거 아주 사유재산이고 예. 모르겠습니다. 이 용적률을 더 준다는 게 얼마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거냐. 너 마음대로 좀 높이 지어 빽빽하게 지어도 돼라고 하는 건데 네. 그 용적률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 사회가 룰로 결정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 어느 날 갑자기 용적률이 높아져서 갑자기 빌딩이 이렇게 올라가고 떼돈 버는 일이 요즘도 종종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미.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는 모르고 강남역 어디 뒷골목 어디가 용적률이 어떻게 되고 종이 바뀌어서 거기 있는 토지주들이 떼돈 벌었다더라는 어차피 기자들이 취재도 못하고 안 하니까 우리는 넘어가는데 특정 아파트의 용적률을 높여준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국민적인 저항의 문제가 생기는 거라서 이게 쉽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최근에 서울시가요 한 두세 달 전에 이거 하겠다고 했어요. 네네네. 여의도도 그렇고 서울 외곽 지역에 타산 안 맞는 아파트들은 예. 인센티브 줄게. 용적률 높여주고 그 대신 임대주택 가져가는 거 우리 덜 가져가라 안 가져갈게. 그 대신 그런 거 안 줘도 올라가는 강남 아파트는 안 줄 거야. 그렇게 정책 방향은 정해놨죠. 그러니 뭐 무조건 될 때까지 지원해서 재건축 아파트 짓겠다라는 컨셉은 만들어 놓은 것 같고 그럴 수밖에는 없죠. 이거 안 지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집값이 난리가 날 텐데. 일단 구조적으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다만 이제 현실적인 대책 다만 특혜로는 보이지 않는 요 지점이 굉장히 힘든 거네요. 근데 그걸 넘지 않으면 잘 안 지어질 거라고요. 지금처럼.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도 여당은 없애주자고 하는데 야당은 계속 하자고 해서 지금 계속 다음 국회 선거 있어야지 그거 없어지겠습니까? 어디 서로? 계속 공전하고 있고.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게 뭐 얼마나 브레이크를 잡는지 몰라도 할까 말까 하는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에 대해서 또 논의해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하면 그냥 우리 하지 말자.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게 옳은 제도인지 옳지 않은 제도인지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는데 항상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가든 부든 빨리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거기에 따를 텐데 애초부터 만들 때부터 이게 만약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거라든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우리 재건축 초과이익은 항상 환수했어 라고 하는 전통과 관행이 있었으면 당연히 그건 합리적이기도 하니까 그랬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누가 저항하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재건축 아파트 오른다는 이유로 부동산 대책 중에 하나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을 붙여 갖고 왔으니 네. 이게 앞으로도 유구한 역사를 갖고 오래오래 유지될 거야라는 생각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버티는 전략이나 저항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생각되는 거죠. 그러니 애초부터 이렇게 무리한 거 갖고 와서 그냥 집값 잡겠다고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다. 라는 얘기를 2021년 7월 달에 제가 여기 나와서 했다가 욕 많이 먹었죠. 욕 먹었다라기보다는 뭐 그냥 좀 논란이 있었죠. 논란이 있는 정책을 하면은 사람들은 기다리게 된다. 그 세계 그 어느 나라도 다주택자들이라는 이유로 80% 세율을 물리는 나라는 없는데 지금 정부가 정권 잡았다는 이유로 그걸 그렇게 하면 그 정부 임기 끝나기를 기다리지 그래도 정부니까 받아들이자는 결정을 누가 하겠냐라는 질문을 그때 드렸던 거죠. 그게 인간이라면 누구나. 근데 다만 이게 너무 이제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으로는 또 국민들에게 인식되지 않도록 설명을 또 잘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전문가들 또 혹은 정부의 몫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그 생각을 그래서 좀 바꿔줘야 돼요. 우리는 부자 증세, 부자 감세라는 말을 하죠. 너 그러면, 세금을 좀 낮춰줄까 그러면 부자 감세냐? 부자 감세다. 프레임이 너무 세죠. 근데 이 모든 세금은 부자일수록 많이 내기 때문에 감세를 하면 반드시 부자 감세가 되지 않을 수 없어요. 서민 감세만 어떻게 합니까? 세금은 누진적으로 부자들이 더 많이 내는데. 그러니까 부가세도 똑같이 10%지만은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많이 내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
부가세를 5%로 낮춥시다. 이것도 부자 감세예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쓰는 이건희 회장님은 그럼 그 중에서 100만 원은 부가세였을 거고. 돌아가셨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씩 쓰는 어떤 회장님은 한 달에 1,000만 원 훨씬 더 쓰시겠지. 네. 부가세를 100만 원 내시다가 50만 원 내게 되는 거고. 한 달에 100만 원만 쓰는 누구는 부가세 10만 원 내다가 5만 원만 내는 거니까 역시 부자 감세죠. 그렇죠. 역진적. 그러니 감세가 나쁘다, 감세가 좋다, 증세가 이 토론은 할 수 있지. 그 토론을 해도 되는데 감세는 좋은데 부자 감세는 안 돼.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요. 그럼 그건 국민이 생각을 바꿔야지. 그거를 어떻게 설득하고 교육을 시켜드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긴 한데 그게 어떤 논쟁거리 한 복판에서 딱 프레임으로 잡혀버리면 그러니까 부자 감세라고? 이런 때려주기. 그 프레임을 풀어야죠. 그 프레임을 풀어야지. 그게 이제 그거는 우리 국민들이 그 생각을 바꿔야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이제 적어도 그런 토론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집값과 관련해서는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더 부자가 되지 않게 하면서 주택 시장은 좀 안정시키고 부자가 아닌 나는 좀 잘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베스트죠, 베스트. 예. 그러나 그런 일은 벌어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부자인 사람이 그 여유 자금을 통해서 구매한 집에 세를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 우리가 전세를 싸게 살고 월세를 싸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보다 부자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 내가 산 집에 거주해 달라고 하는 임대인들 그분들의 숫자가 늘어나야 수급적으로 임차인은 줄어들고 임대인은 늘어나야 전월세 가격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전월세 가격이 떨어져야 집값도 같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보다 부자인 임대인들이 숫자가 자꾸 늘어나고 너도 나도 임대를 놓으려고 하고 집을 사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돈을 못 벌고 임대를 했는데도 답이 안 나오고 세금만 많고 그래서 다주택을 포기하고 다 1주택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변화가 오면 임대인들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나 어제까지는 임대인이었는데 나 그냥 오늘부터 임차인 하기로 했어. 임대인 힘들어 하면서 임대인 줄어들고 임차인 늘어나는 일도 벌어지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임차에 대한 대가인 임대료, 월세, 전세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당연히 올라가죠. 그럼 누가 고통스러워요? 내가 고통스럽지. 근데 부자만 고통스럽고 나는 안 고통스러운 이런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죠. 항상. 저 사람들 많이 먹었으니 저 사람들을 괴롭게 하여라 라고 하면 그게 돌고 돌아서 집값 올리고 월세값 올리고 전세값 올리고 하는 구조가 왜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고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잠깐 생각을 짧게 하면 그게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그럼 그거를 이해하고 설득을 해야지.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생각이 맞습니다. 저항합시다. 제가 나가서 부자들 혼내주고 오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들에게 표를 던지고 그 표를 받아서 집권하고 하는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면 이 집값이 어떻게 잡히겠냐 하는 것이 생각이죠. 그게 근데 현재까지는 먹히고 있는 정치적인 수사이기도 한데 국민들이 하나하나 또 배워나가는 거죠. 예, 그거를 와이스트릿에서 이대호 기자처럼 영향력 있는 분이 네. 나서서 얘기해야지. 예. 맨날 영향력은 요거밖에 없는 2%만 나와서 얘기하고 본인처럼 영향력 있는 저널리스트는 폼 잡고 뭐 누구에게나 박수 받으려고 항상 좋은 소리하고 욕먹지 않은 소리만 하려고 하니까 예. 제가 지금 하는 얘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시거나 네. 반박이 안 되면 그 얘기를 가지고 전파를 해주셔야지. 반박은 못하면서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나는 인기 떨어져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집은 바이 하는 게 아니라 리브 하는 거고 우리의 주택 정책은 언젠가는 성공해서 우리 모두 다 좋은 집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올 겁니다.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냐고요. 아니 근데 이게 유튜브 시대가 되면서 더 좋아진 점이 그런 솔직한 이야기를 가감없이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사실 지상파나 뭐랄까 제도권 방송에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못하죠. 아 그렇죠. 라디오에서 혹시 이런 얘기 세게 이렇게 하신 적 있으세요? 유튜브에서 하시듯이? 혼나지 그러다가. 근데 그건 이제 이해관계자도 많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이 전파가 네 전파가 아니라 우리 모두 사용해서 우리 모두 같이 듣는 전파인데 그럼 네 생각만 전하면 어떡하니? 그렇죠. 공영 방송인데. 그렇지. 이제 그런 논리 때문에
야 이거 너무 양극단에 있거나 하여튼 좀 듣기 불편한 얘기는 나중에 하자. 이제 라는 거를 하는 건데. 저도 제가 진행하는 라디오에서 얼마 전에 이제 금투세 관련해서 막 폐지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이제 얘기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앞에서 좀 이렇게 좀 걱정스러워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선은 넘지 않는 선까지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바로 내려와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그냥 다수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걸 다시 확대 방송하는 게 예. 매체가 뭐 먹고 사는 좋은 방법이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미디어들이 다 그렇긴 그런데. 근데 잘못하면 그게 다 우리에게 도구로 돌아오니까 고민은 같이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로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 예. 정책 만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것 때문에. 예전에는 무슨 부동산 무슨 대책이라고 하면 그쵸. 그 전에 사실은 이렇게 했어요. 부동산 전문가가 언론에서 이제 인용되는 전문가가 몇 명 있잖아요. 네네네네. 우리도 이미 있잖아요. 뭐 저 상승론자 중엔 또 김땡땡, 박땡땡 또 박땡땡 누구 있죠. 네네네. 옛날에 방송 신문 항상 부동산 관련해서는 코멘트 나시는 분, 또 거기에다가 뭐 또 좀 뭐 참여연대, 뭐 토지 저 무슨 연대 뭐 이렇게 해서 몇 명, 한 6-7명만 모아서 사전에 정부가 브리핑에서 알려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요거 좀 발표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잘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또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뭐 두루뭉술 넘어가서 또 이렇게 잡히고 했다고요. 근데 우리는 요즘은 대책 나오면 대책을 지금부터 해부해드리겠습니다 하고 1시간짜리 해부를 하는 부동산 이른바 유튜버들이 하나둘이 아닌데 그들의 말이 다 맞는 거는 아니지만 그들 말 중에는 끄덕거릴 만한 말들이 있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네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들이 다 끄덕거리겠습니까? 사실은 듣기 불편한 말도 너무 많고 제가 잘못 생각해서 전해드리는 것도 있겠죠.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중에서 그래 제 하는 얘기 중에 저 얘기는 뭐 말 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모이면 그게 이제 냉철한 평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 돼요. 사실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요. 집값이 내려가서 정책을 세워야 되건 집값이 올라가서 정책을 세워야 되건 정책이라는 건 사실은 그냥 그림 보여드리는 게 다예요. 갑자기 집을 어떻게 줘요? 갑자기 집 살 돈을 어떻게 마련해 주냐고요. 그런데도 정책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림을 보여주고 꿈을 보여주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설득하는 게 정책인데 그 정책이 자꾸 이제 설득이 잘 안 되는 거니까 암담하죠. 그 어떤 정책도. 88 정책도 마찬가지고. 야, 오늘 이진우 기자님, 이진우 대표님, 이프로님 이게 사실 나만 이렇게 얘기하기 외로우니까 우리 영향력 있는 이대호 기자도 용기 있게. 아니 저는 요즘 그 금투세 때문에 용기 있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투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폐지해야죠. 폐지하라고. 그 얘기하는 게 용기 있는 거예요 요즘엔? 그렇죠. 그런가요? 정부 여당도 폐지하라고 그러고. 근데 또 야당에서 거대 야당, 그냥 야당도 아니고 거대 야당. 아니 근데 저는 정권이 바뀌기 전에도 저는 금투세 반대론자였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2020년부터 관련된 기사도 많이 썼었고, 그렇습니다.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는데 왜 세금을 안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벌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기분 좋게 세금을 내겠다 하는 거죠. 벌 수 있는 시장이 아니면 어차피 세금도 안 낼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낼 수 있는 사람들은 내죠. 그건 번다는 뜻이잖아요. 일부가, 극히 소수가. 그러니까 일부만 내겠죠, 그럼. 왜 걱정이에요? 벌 수 없는 시장이면 못 벌 거고 못 벌 거면 세금도 안 낼 텐데 왜 걱정을 하죠? 왜 안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금투세 찬성하는 거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성장 사다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앞에 빌라도 이야기하셨는데 빌라라는 성장 사다리가 있어야 그 다음에 아파트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은 사실 초졸이건 대졸이건 누구나 뭐 가진 자본금 한해서 똑같이 접근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최상단에 있는 사람들의 성장 사다리를 이제 없앤다라고 하면은 이들이 물론 이제 해외 주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가지 않는다는 어떤 분들이 거예요. 최상단이에요? 연간 5천만 원 이상 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많이 버는 1%다. 그러니까 많이 버는 분들은 세금 내라는 컨셉인데 그분들이 떠날 것이다.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그냥 떠나느냐가 아니라 성장 사다리 최상단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분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도 5천만 원 이상 벌면 세금 내네. 우리도 5천만 원 이상 벌면 세금 내는 이 시장이 되는 거예요. 천장이 막힌 시장. 어차피 이 상단은 사다리를 갖고 떠나는 시장. 그러면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다른 나라 가도 세금은 내는데 심지어는 더 내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지금까지 남아서 투자한 이유는 그래도 세금이 없는 맛. 그로 인해서 수익률이 실질 수익률은 올라가는 그 맛. 그 맛 세금이라도 없으니. 그 맛 때문에 남아 있었던 거다. 그러니까 그거요. 그러니까 이 뭐라 해야 되나? 얼마 전에 저도 한번 비교해보고 깜짝 놀랐는데 최근 27년 동안 나스닥이 14배 올랐는데 코스닥은 마이너스 25%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똑같은 시장에서 세금을 똑같이 물린다. 물론 기본공제라는 버퍼는 있습니다만 이걸 과연 사람들이 제대로 온전히 받아들이겠느냐. 같은 세금 내면 미국 주식을 하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다른 나라 시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네요. 만약 다른 나라 시장으로 못 갈 거라면 그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우리 시장을 좀 건전하게 만들어 놓고 뭐라 해야 될까? 좀 기업들에게도 자본금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장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하시잖아요. 네. 그것도 일견 이해는 갑니다. 근데 이제 인간의 본성상 버리면 그만이거든요. 내가 코스닥의 주인도 아니고 내가 코스닥 시장 위원장도 아니고 내가 한국거래소도 아니고 그래? 그럼 너희끼리 알아서 해봐. 나는 당장 해외 주식 가서 돈 벌면 돼라고 한다는 거죠. 설득력 있어요. 네, 그러면 이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소는 누가 키웁니까? 설득력이 있는데 그것도 좀 같이 하면 좋겠어요. 항상 이 문제가 그 우리나라에서 금투세를 지금 당장 시행하기로 했던 게 아니잖아요. 예전부터 몇 년 전부터 예고하고 유예하고 예고하고 유예하고 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그 지배 구조에 대한 머시기가 없어. 그것 때문에 계속 유예되고 아직 좋은 시장이 아니라서 이렇게 세금 매기면 안 돼. 항상 같은 논리였잖아요. 그렇죠. 유예되는 게. 맞아요. 이번에도 혹시 유예되거나 폐지되거나 하면 이대호 기자는 또 그때부터 이제 오늘부터 그냥 다른 얘기하고 부동산 시장 얘기하자고 할 게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라도 우리 빨리 금투세 도입해야 되는데 왜 이 금투세를 도입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빨리빨리 하자. 그래서 계속 조르고 이야기하고 정부가 가만히 있어도 빨리 이거 대책 내놔라 빨리 하라 해야지. 맞아요. 하기도 하시죠. 네네. 그러나 항상 금투세 반대하는 쪽에서는 금투세 얘기가 안 나오면 그 얘기도 안 나와. 그랬다가 금투세 낼 때가 되면 또 그 얘기 갖고 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얼마 전에 어떤 토론회 나가서 그 얘기했어요. 2년 전에 그 토론회에 제가 갔었는데 2년 만에 또 왔다. 그 이후에 뭐 2년 하고 뒤에 있다가 또 올 것 같다. 근데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투세 반대하는 그 목소리를 그대로 같은 강도로 계속 유지해서 뭐 상법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든 뭐 어떻게 하든 그걸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걸. 저희 그 어떤 분들은 그래서 금투세 관련 영상에다 왜 너는 상법 얘기 안 하냐고. 상법 관련된 영상에 왜 금투세 얘기 안 하는데 저희는 밸류업, 상법, 그다음에 금투세 정말 우리 구독자 52만 명 귀에 못이 박히게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열심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해서 합시다. 그러니까 저도 상법도 바꾸고 궁극적으로는 금투세 내는 세상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그렇지. 우리의 목표는 우리도 금투세 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나라가 되는 거지. 비유를 하자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갈밭 같은 축구장에서 자갈 골라내고 무릎 까지면서 축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EPL 막 토트넘 구장 수준의 이용료를 내라고 한다. 그럼 바보가 아닌 이상 토트넘 구장 가서 공차지. 특히 이게 비행기 타고 가는 거는 힘들지만 핸드폰 하나만 열면 다 되는 시장에서 세상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해는 되고요. 토트넘 같은 구장을 나스닥이랑 비교하면 그런데 전 세계 다른 주식 시장은 다 나스닥만큼 오르는 건 아닌데. 그건 아니죠. 다른 주식 시장들은 다 금투세 내거든요. 다는 아니고 거의 대부분 내죠. 금투세 안 내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선진 시장 일부, 일본도 일부 있다고는 하고. 그렇죠. 선진국들 뭐 우리 유럽 시장 뭐 어디랑 다 내죠. 근데 우리랑 비교할 수 있는 시장들은. 근데 우리나라가 거기는 나스닥만큼 올라서 다 내고 있을까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긴 한데 선진 시장이냐 이건 아니잖아요. MSCI에서도 인정 안 해주고. 맞습니다. 좋은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뭐 대만, 중국 뭐 다른 나라에도 없는 심지어 우리나라보다 멀티플도 높고 주주 환원도 몇 배 하는 나라도 금투세가 없는데. 그렇지. 자꾸 무슨 뭐 미국, 뭐 일본 이런 데만 바라보면서 이건 선진국형 증세다라고 하면서 부자 감세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문제는 문제죠 정말. 우리나라 정말 그 상장 기업들 얘기하면 자 그래서. 하여튼 오늘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당장 다음 달에 어떻게 될지 뭐 다음 시간에 어떻게 될지 뭐 이거야 저도 모르죠. 그런데 오늘 굳이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돌아가는 구조가 우리나라의 그 역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공급자가 애매해지고 수요자가 굉장히 애매한. 공급자는 규모가 조금해서 뭐 이렇게 조금만 추워도 나타나지 않고 조금만 따뜻해진다 싶으면 이걸로 10년 농사 지어야지 하면서 뎁다 달라들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시장이고, 또 이제 세금 제도나 당장 이런 것들이 그 다주택자들을 임대사업자로 생각하지 않고 적폐와 주범으로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구조가 있다 보니까 뭔가 좀 내려가는 시장에서 이 물건을 사주는 사람들이 이제 싹 사라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락 시기가 짧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으니 이걸 잘 좀 정책으로 돌보든 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이런 변수를 잘 고민을 해야 돼요. 아니 값이 내리면 아파트 값이 내리면 아무도 다주택을 안 하려고 하고 집을 사지 않으려고 하고 아무도 공급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빙하기가 갑자기 올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에서 아파트 값이 내려가는 게 얼마나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지어놓은 집이 삐까번쩍해서 이걸로 버텨도 100년은 버텨 라고 하면 집값이 안 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이건 당장이라도 무너뜨려서 다시 지어야 되는 집들로만 가득 차고 있고 그런 게 거대한 물결로 몰려오고 있는데 우리가 급하게 집 지어서 하필 이런 시기인데 이게 어떻게 이게 집값이 그대로 안정적이 되겠냐 생각을 좀 해보시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쓰레기 썩은 것 같은 이런 집들은 계속 달려들고 있고 빨리 짓고 다시 부시고 이걸 해야 되는데 새로운 집들이 지어지는 건 멈춰져 있고 집을 살려는 분들은 올수업이고 이 상황에서 이건 계속 낡아가니 여기서 탈출해서 새 집에서 살려고 하는 그런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그런 구조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역시 이프로님한테 많이 배웁니다. 그 세 번째 출연이신데 또 다음번 출연이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게 왜냐면 아직 그 못한 질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네. 또 바쁘셔가지고 네. 또 가셔야 되는데 바쁘기로 유명한 3프로 TV의 이프로였고요. 예. 시간을 많이 뺏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예. 날로 발전하는 Y 스트릿에 다음번에 오실 땐 저희가 꼭 에어컨을 고치든 새 거를 장착을 하든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2년 전에 왔을 때보다 구독자 수는 엄청 늘었고 이대호 기자 목은 한 10배로 뻣뻣해졌는데 어째 이게 이런가? 뭐 진짜 돈 많이 버셨어요 혹시? 아니요. 돈 좀 써요 좀.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2년 전에 오셨을 때랑 지금이랑 구독자 수는 뭐 한 배로 늘었는데 그 이대호 기자도 많이 유명해졌잖아요. 아닙니다. 그때만 해도 어디 내 눈을 똑바로도 못 쳐다봤지. 지금은 이프로 그 얘기는 좀 말 되고 이 얘기는 말 안 되는데 뭐 이거 어딜 눈 똑바로 쳐다보고. 그래서 제가 농담입니다. 존경에 맞이하는 우리 이프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배.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근데 선배 어디서 그 선배 재테크 하는 이야기를 하신 적 있으세요? 나의 재테크? 네. 나의 재테크를 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그래도 사람들이 뭔가 기대치가 높을 거 아니에요? 집 사고 이자 갚는 거지. 자기가 살 수 있는이라는 건 동원 가능한 그리고 갚아 나갈 수 있는 최대한의 이빠이 대출을 끌어서 자기가 살 수 있는 집을 사고 그걸 평생 갚는 것. 그게 최선의 재테크입니다. 그러니까 몰빵해라는 거예요? 그렇지. 영끌? 그걸 영끌이라고 표현하면 영끌인데 그럼 영끌하면 문제 없잖아. 그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의 대출을 최대한 끌여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 그렇지. 영끌도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한 거 아니야? 그거는 이제 저기죠. 블랙스완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감당할 수 있는데 블랙스완으로 금리가 올라갈까 봐? 네, 그죠. 막 갑자기 막 자이언트 스텝으로 막 금리 올라갈 때 그때 조금 이제 시장이 두려워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집값도 빠졌던 거고 물론 원리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 이자보다는 언제 또 이런 때가 온지 모르겠지만 네. 집값은 내려가면서 금리 오르는 게 쉽지 않아요? 집값은 내려가면서 금리 오르는 게 최근에는 그랬잖아요. 이상한 거지. 아 그래요? 코로나로 물가가 오르니까 그러는 거고 집값은 올랐잖아요 많이. 다시. 다시도 그렇고 그 전도 그렇고 조정이래 봐야 뭐 얼마 조정 줬어. 물론 서울 기준으로. 그러니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는데 집값은 내려가고 내 금리는 올라가는 케이스가 길게 나오기 어렵다고요. anyway 어쨌든 그래도 대출을 못 갚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가장 많은 대출을 끌어들여서 그걸로 살 수 있는 가장 비싼 집을 산다. 그리고 난 후에 그거를 갚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한다. 열심히 노력하고 아끼고 절약하고. 그러니까 본인을 벼랑 끝까지 밀어붙여서. 원래 모든 인생은 그런 겁니다. 헬스장 가면 그렇게 하면서 왜 재테크는 그렇게 안 해? 응?
벼랑 끝에서 근육 나오는 거 알잖아. 그래서 헬스장 20kg 만들어야 되는데 막 40kg짜리 껴놓고 들고 막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저축을 따로 할 것도 없이 뭐 저금리 시대에 어디에 돈을 넣어요 그 걱정도 할 필요 없지. 딴 데 신경 쓸 거 없으니까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돈을 어떻게 굴려야 돼 이런 걱정할 필요 없잖아. 굴리기 뭘 개뿔 뭘 굴려. 근데 그 영끌한 자산이 올라야 되잖아요. 그죠? 횡보만 해도 사실은 이자 비용 이상으로는 나와야 되는 거고. 길게 보면 오르죠. 길게 봐야지. 1년 반을 봤는데 안 오르더라 이러면 안 되지. 어차피 그걸로 이제 내가 소득 활동이 떨어질 때까지 갖고 있다가 소득 활동이 떨어지면 그 집을 팔든 영모기지를 하든 어떻게 하든 그걸로 내가 먹고 살겠다는 거 아니야. 그 사이에 무슨 재테크를 성공 또 한 게 있어서 여유 자금이 있으면 그 집에서 계속 살아도 되고. 집은 결국은 사고 계속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주식과는 달리. 그럼 한 번에 살 수 있을 때 비싼 걸 사는 게 중간에 갈아타기 비용이 안 들어. 근데 지금 우리는 중간에 갈아타면 갈아타기 비용이 들어요. 엄청 들죠. 취득세만 해도 뭐 취득세에 뭐 중간에 양도세를 내잖아. 심지어 1가구 1주택도. 그거는 양도세는 거의 12억까지인가? 비과세 아니? 12억까지가 비과세인데 12억짜리 집이 뭐 그 이상이 됐을 때? 그럼. 서울에서 아파트 사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이 거래되는 중간 가격이 이제 막 12억, 13억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중간에 그렇게 자꾸 어차피 다음 아파트 살 건데 우리나라 제도는 중간중간에 그거를 갈아타면 갈아타기 비용을 거두니까 자꾸 돈이 모자란다고요. 이사 비용에 그럼. 거기에 기본적으로 그런 자잘한 비용 말고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내잖아요. 그래서 한 방에 그러니 한 방에 최대한 가서 이자를 갚는 게 훨씬 유리하지. 조금 가서 모아놓고 이제 대충 좀 한가해지면 또 한 번 이걸 갈아타면 중간에 날리는 돈을 왜 날리냐는 거지. 어차피 목표가 저기 있고 내가 감당한 곳이 있으면 이거 원스텝에 안 될 것 같은데 가랑이 찢어지는. 헬스장 가봤지. 찢을 때 찢어야 된다니까. 찢어야지 찢어지지. 며칠 고생하고. 그래야 고생을 덜해요. 물론 뭐 그러면 40억짜리 하지 말고 60억짜리 사라는 말입니까?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건 뭐. 그거야 너희들이 알아서 하시고. 네. 우리는 안 그렇잖아. 그러다 보면 조금 덜 무리하는 쪽으로 가고 자꾸 그러다 보면 그게 오히려 덜 올라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남들보다 항상 빨리 받던 것 같아요. 예. 변압기도 지금까지 6배 이상 올랐고 방산주 제가 최초였었잖아요. 지금도 오르고 있잖아요. 다 신고가잖아요. 결국은 갈 종목들은 다 갔어요.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기본 원리나 틀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보여요. 그게 진짜 인사이트는